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대학가 골목 김밥 노점에서 7살 꼬마가 23 여대생을 보며 한 말입니다. 새벽 6시부터 하루 12시간 김밥을 만들던 강지은은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허가 노점 당장 치워! 일주일 안에 100만 원 내든가 꺼져! 건물주의 조롱과 폭력 앞에 무너진 그 순간 꼬마가 스마트워치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할아버지, 빨리 와주세요. 엄마 찾았어요. 그리고 10분 후 이 골목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이 계시는 곳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행운 가득한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월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대학가 골목을 감쌌습니다. 시계는 새벽 6시를 가리켰어요. 강지은은 낡은 노점 천막 아래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죠. 23의 여대생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모든 기억을 잃은 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거든요. 김밥 재료를 써는 지은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이 자리에서 준비를 시작했고 저녁 6시가 되어야 노점을 정리했죠. 하루 12시간의 노동이었지만 지은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병원비 5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을 내야 했으니까요. 지은이 한숨을 내쉬며 김밥 20줄을 완성했습니다. 오전 8시면 대학생들이 몰려올 시간이었어요. 그때 골목 저편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노점 앞에 섰죠. 깔끔한 교복과 반짝이는 구두가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이모, 김치김밥 하나 주세요. 아이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김밥을 집어 포장했습니다. 2,000원이야. 아이가 5,000원권을 내밀었죠. 지은이 거스름 돈을 주려는 순간 아이가 지은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아이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가 아니고 이모야. 이모. 하지만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엄마 사진이랑 진짜 똑같아요. 심지어 여기 점도 똑같아요. 아이가 지은의 왼쪽 눈가를 가리켰죠.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거든요. 지은이 뭐라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아, 거기 무허가 노점이지. 굵은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40대 후반 여자와 함께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남자는 비싼 양복을 입었고 여자는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거만했습니다. 김철수 건물주가 노점 앞에 섰어요. 이순자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은이 허리를 숙였죠. 김철수가 턱을 치켜들며 노점을 훑어봤어요. 여기 무허가 노점 아니야? 허가증 있어? 지은이 급히 서류를 꺼냈습니다. 단속 유예 2개월 받았어요. 여기 도장도 찍혀 있고요. 서류에는 시청 도장이 선명했어요. 하지만 김철수가 서류를 낚아채 찢어버렸습니다. 찢어진 종이가 바람에 날렸죠.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순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청 따위 여기서 소용없어. 이 구역은 우리 건물주가 관리하는 곳이거든. 그녀가 김밥통을 발로 찼어요. 쾅! 김밥통이 넘어지며 김밥 20줄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지은이 비명을 질렀어요. 새벽부터 만든 김밥이 흙바닥에 굴렀습니다. 오늘 장사분이 순식간에 날아간 거죠. 지은이 무릎을 꿇고 김밥을 주우려 했어요. 제발이요. 이거 오늘 장사분이에요. 이거 못 팔면 오늘 굶어야 해요. 하지만 김철수가 김밥을 밟아버렸습니다. 으득. 김밥이 구겨졌어요. 일주일 안에 100만 원 내. 자리세야 자리세. 김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죠. 못 내면 이 자리 영구 퇴출이야. 알아들었어? 이순자가 킥킥 웃었습니다. 거지 같은 게 대학가에서 노점이나 하고 있으니. 꼴 좋다. 그들이 돌아서며 지은을 마지막으로 훑어봤어요. 조롱과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지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밥을 하나하나 주우며 눈물을 흘렸어요. 100만 원은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거든요. 한 달 벌어도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일주일 안에 어떻게 구한다는 말입니까? 절망감이 지은을 짓눌렀습니다. 아까 그 꼬마가 지은 옆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아이가 스마트워치를 들어 올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빨리 와주세요. 엄마 찾았어요. 진짜 엄마 찾았어요. 통화는 10초 만에 끝났습니다. 아이가 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이모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오시면 다 해결될 거예요. 지은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묘한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10분이 흘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부릉. 고급 세단 3대가 좁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였죠. 차 한 대 값이 1억 원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대학가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량 행렬이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어 차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10명이 일제히 내렸어요. 그들은 골목 양쪽 입구를 통제하기 시작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대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광경은 대학가 골목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운데 차에서 60대 후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회색 양복에 고급 시계를 찬 그의 모습은 위엄이 넘쳤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게감이 있었죠. 주변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준우가 달려가 그 남자에게 안겼어요. 할아버지. 남자가 준우를 안아올리며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손길이 부드러웠어요. 준우야, 괜찮았니? 다치진 않았고. 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을 가리켰죠. 저기요. 저 이모가 엄마랑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남자가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김밥이 담긴 비닐봉지를 품에 안고 있었죠. 남자가 지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은아.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을 찾아 헤맸던 며느리가 이곳에 있었어요.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남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지은이 고개를 들어 남자를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강지은이에요. 아저씨를 모르는데. 남자가 무릎을 꿇고 지은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60대 후반의 나이에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박지은, 너 우리 며느리야. 3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라진. 지은의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백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얀 병원복도. 누군가와 함께 걷던 기억. 아기를 안고 웃던 순간. 결혼식장의 하얀 드레스. 하지만 얼굴들은 흐릿하게 보이지 않았죠. 지은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어요. 남자가 지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괜찮니? 무리하지 마. 천천히 하면 돼.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김철수와 이순자가 다시 돌아왔어요. 노점을 완전히 철거하려는 듯 철거 도구를 들고 있었죠. 하지만 골목 입구의 경호원들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급 차량 3대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김철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게 무슨 일이야? 이순자가 차량 번호판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저거 테크인그룹 전용 차량이에요. 1년 번호가. 김철수가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테크인그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무릎이 꺾이는 기업이었거든요. 하지만 경호원 둘이 그들의 앞을 막았죠. 남자가 천천히 일어나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마치 칼날 같았죠. 당신들이 이 여자한테 뭐라고 했죠?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김철수가 벌벌 떨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몰라뵙고 실수를. 몰라봐서 괜찮다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든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비서에게 손짓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비서가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조작했죠. 그리고 김철수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 골목 건물 5동, 그중 4동이 당신 소유죠? 10분 전 전부 매입 계약 완료했습니다. 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철수가 주저앉았어요. 그럴 순 없어요. 내 건물인데 내가 동의도 안 했는데. 강제 수용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법 적용했고요. 법원 허가도 이미 떨어졌습니다. 남자가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를 위한 공익사업입니다.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지은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을 며느리라고 부르는 이 남자. 엄마라고 우는 아이. 갑자기 나타난 고급 차량들. 강제로 건물을 사들이는 상황. 모든 게 꿈만 같았죠.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전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남자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천천히 설명해 줄게. 일단 병원부터 가자. 내 상태를 확인해야 해. 준우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 가요. 엄마 방도 그대로 있어요. 할아버지가 하나도 안 치웠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왜 우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졌죠. 준우의 손을 잡은 순간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경호원들이 지은을 부축해 차로 안내했습니다. 지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차에 올랐어요. 가죽 시트에 부드러운 감촉이 낯설었죠. 준우가 지은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남자가 운전석 뒤편에 앉으며 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서울대병원 VIP 병동으로. 신경외과 최고 전문의 대기시켜.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어요. 지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김밥 노점은 점점 멀어졌죠. 3년간 그녀의 전부였던 그 자리가 사라져갔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 있던 그 작은 공간. 생계를 이어가던 유일한 수단. 그 모든 게 한순간에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자가 지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나 기억 안 나니? 박태준이야. 테크인그룹 회장.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모르겠어요. 박태준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테두리가 달아있었어요. 자주 꺼내봤다는 증거였죠. 사진 속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턱시도를 입은 남자. 그리고 양쪽에 서 있는 양가 부모님. 지은이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 신부가 자신과 똑같았거든요. 이게 너 결혼식 사진이야. 5년 전 4월에 찍었어.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신랑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신부의 미소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사진 구석에 테크인그룹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내 아들 박민준과 결혼했어. 2년 후에 준우를 낳았고. 준우가 지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나 기억나요? 나 준우예요. 지은이 준우를 바라봤어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죠. 지은이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미안해. 기억이 안 나는데.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엄마 찾아준다고 했어요. 진짜 찾았잖아요. 차는 30분을 달려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병동 입구에는 의료진 10여 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박태준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 바로 시작해. 뇌 MRI, CT 전부 찍고. 네, 회장님. 지은은 휠체어에 앉혀져 검사실로 이동했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 김밥을 팔던 자신이 지금은 VIP 병동에 있었거든요. MRI 기계 속에 들어가는 순간 지은은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이 시간 후 의사가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박태준과 지은이 진료실에 앉았어요. 의사가 MRI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죠. 외상성 기억상실증입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이 원인이고요. 의사가 뇌의 특정 부위를 가리켰어요. 이 부분이 손상되면서 과거 기억이 차단된 겁니다. 하지만 기억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박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치료 가능합니까? 네.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면 기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교류가 중요하고요. 지은이 물었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지은은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아내였고 엄마였다는 사실. 3년간 잃어버렸던 인생. 그 모든 게 낯설었죠. 박태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지? 네. 믿기지가 않아요. 천천히 받아들여. 급할 거 없어. 준우가 복도 끝에서 뛰어왔어요. 손에 초콜릿을 들고 있었죠. 엄마, 이거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지은이 초콜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포장지를 뜯는 순간 플래시백이 스쳤어요. 누군가 초콜릿을 건네는 장면. 웃으며 받아먹던 자신. 아련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 준우가 지은을 올려다봤어요. 지은이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그냥 안고 싶었거든요. 준우가 지은 품에 파고들었죠. 작은 심장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박태준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3년 만에 보는 며느리와 손자의 포옹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잃어버렸던 가족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온 지은은 박태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3층짜리 대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죠. 정원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잔디가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런 집에서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집사와 가정부 5명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님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어요. 박태준이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편하게 있어. 여긴 내 집이야. 준우가 지은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방 앞에서 멈췄어요. 준우가 문을 열었죠.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옷장에는 옷들이 가득했죠. 엄마 방이에요. 할아버지가 하나도 안 치우고 그대로 뒀어요. 지은이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옆 액자에는 준우와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갓난아기였던 준우를 안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지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옷들이 빼곡했어요. 명품 브랜드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죠. 지은이 옷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사이즈가 딱 맞았어요. 거울 앞에 대보는 순간 플래시백이 스쳤습니다. 이 옷을 입고 어딘가 외출하던 기억. 남편과 함께 웃으며 걷던 장면. 희미했지만 분명한 기억이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저녁 6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박태준과 준우, 지은이 함께 앉았어요. 이렇게 식탁에 둘러앉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죠. 3년간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던 지은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준비했어.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가 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지은이 갈비찜을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을 알 것 같았거든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맛있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식사 후 거실에서 박태준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은의 결혼식 사진부터 준우를 낳은 날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박태준이 설명했죠. 이건 너희 결혼식 날. 비가 올까봐 걱정했는데 날씨가 정말 좋았어. 이건 준우 100일 사진. 내가 직접 옷을 골라서 입혔지. 이건 준우 돌잔치. 내가 3개월 동안 준비했어. 지은은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진심으로 웃고 있었죠.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얼굴도 자세히 봤어요. 다정해 보이는 미소, 지은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제 남편은 어디 계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민준이는 2년 전에 떠났어. 병으로. 아, 내가 사라진 다음 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지. 너를 못 찾은 게 한이었어. 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어요. 지은이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없이 자란 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죠. 밤 10시, 지은은 자신의 방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침대가 낯설었어요. 3년간 좁은 원룸 바닥에서 자던 몸에는 이 침대가 너무 컸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습니다. 새벽 6시 김밥을 말던 자신. 건물주에게 갑질당하던 순간. 준우와의 만남. 박태준 회장의 등장. 병원 검사. 그리고 이 저택.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지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꿈을 꿨죠. 준우를 안고 웃던 꿈. 남편과 손을 잡고 걷던 꿈. 이 집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웃던 꿈. 꿈속에서 지은은 행복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지은은 박태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고급 주택가로 들어서자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3층짜리 대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죠. 정원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잔디가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집의 규모에 지은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런 집에서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가 대문 앞에 섰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 들어갔죠. 현관 앞에는 집사와 가정부 5명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내리자 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님 돌아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년간 기다렸습니다. 연세 지긋한 집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죠. 박태준이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편하게 있어. 여긴 내 집이야. 내가 3년 전까지 살던 곳이고. 준우가 지은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었죠. 거실 소파는 하얀색 가죽이었고 벽에는 고급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둘러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준우가 지은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를 지나 끝방 앞에서 멈췄어요. 준우가 문을 천천히 열었죠.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옷들이 가득했죠. 엄마 방이에요. 할아버지가 매일 청소하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믿으셨거든요. 지은이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화장대 옆 액자에는 준우와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갓난아기였던 준우를 안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사진 속 지은의 미소가 너무나 환했습니다. 지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자 옷들이 빼곡했습니다. 명품 브랜드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샤넬, 구찌, 프라다. 지은이 옷 하나를 꺼내봤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였죠. 거울 앞에 대보는 순간 플래시백이 스쳤어요. 이 옷을 입고 어딘가 외출하던 기억. 남편과 함께 웃으며 걷던 장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모습. 희미했지만 분명한 기억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뭔가 생각나는 것 같아서. 침대에 앉아보니 침대 옆 서랍이 보였어요. 지은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죠. 지은이 일기장을 꺼내 펼쳤어요. 자신의 필체였습니다. 2021년 5월 15일. 오늘 준우가 처음 걸었다. 민준 오빠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와 함께 봤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날.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일기를 쓴 자신이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남편 이야기, 준우 이야기, 시아버지 이야기. 모두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박태준과 준우, 지은이 함께 앉았어요.
긴 식탁에 세 사람만 앉으니 횡했죠. 3년간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던 지은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많이 먹어. 내가 좋아하던 음식들로 준비했어. 박태준이 말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가 상에 올라와 있었어요. 지은이 갈비찜을 한 점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을 알 것 같았거든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거예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거 오랜만이야. 식사 후 거실에서 박태준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가족 표지가 달아 있었어요. 지은의 결혼식 사진부터 준우를 낳은 날까지의 기록이 담겨 있었죠. 한 장 한 장 넘기며 박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이건 너희 결혼식 날이야. 비가 올까봐 아침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근데 날씨가 정말 좋았지. 이건 준우 100일 사진. 내가 3개월 전부터 옷을 골랐어. 이 한복도 내가 직접 맞춤으로 만들었고. 이건 준우 돌잔치 날. 하객이 200명이 넘게 왔었어. 내가 직접 초대장 쓰고 음식 메뉴 고르고 다 했지. 지은은 사진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진심으로 웃고 있었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지금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 남편의 얼굴도 자세히 봤습니다. 다정해 보이는 미소. 지은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사랑이 느껴졌어요. 제 남편은 지금 어디 계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민준이는 2년 전에 우릴 떠났어. 가남이었지. 아, 내가 사라진 다음 해에 갑자기 쓰러졌어. 병원 갔더니 이미 말기였지. 너를 못 찾은 게 한이라고 했어.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불렀지. 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어요. 지은이 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없이 자란 아이. 겨우 7살인데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죠. 준우야, 괜찮아? 네. 이제 엄마가 돌아왔으니까 괜찮아요. 밤 10시, 지은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드러운 이불이 낯설었어요. 3년간 좁은 원룸 바닥에 얇은 이불 깔고 자던 몸에는 이 침대가 너무 컸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습니다. 새벽 6시 김밥을 말던 자신. 건물주에게 갑질당하던 순간. 준우와의 만남. 박태준 회장의 등장. 병원 검사. 그리고 이저택. 단 하루 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무나 극적인 변화였죠. 지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준우를 안고 웃던 꿈. 남편과 손을 잡고 걷던 꿈. 이 집 거실에서 가족과 함께 웃던 꿈. 꿈속에서 지은은 행복했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어요. 3년 만에 이렇게 늦게까지 잔 거였죠. 평소라면 김밥 노점에서 한창 장사 중일 시간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죠. 정원사가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지은은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세면을 하고 내려가니 준우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어요. 엄마, 같이 아침 먹어요. 지은이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집사가 따뜻한 미역국을 내왔어요. 갓 지은 밥과 반찬들도 함께 차려졌죠. 지은이 숟가락을 들려는 순간 현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경호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비명소리. 지은이 고개를 돌리니 김철수와 이순자가 끌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박태준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경호원들이 김철수와 이순자를 박태준 앞에 세웠죠. 무릎 꿇으세요. 비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철수와 이순자가 떨리는 다리로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며느님을 몰라 뵙고. 김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태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몰라봐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게 잘못이죠. 비서가 서류 뭉치를 김철수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당신 소유 건물 사동 전부 강제 매각 완료됐습니다. 어젯밤 11시에 등기 이전 끝났고요. 그럴 수가. 그리고 구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3년간 무허가 노점상에게 받은 뒷돈 목록입니다. 총 3억 7천만 원이네요. 이순자가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박태준이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죠. 이 사람에게 사과하세요. 나한테가 아니라. 김철수와 이순자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 그들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김철수가 고개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며느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지은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불과 어제 자신을 무시하고 김밥을 밟던 사람들이 지금 무릎 꿇고 있었죠. 지은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니에요. 법이 판단할 거예요. 박태준이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들이 김철수와 이순자를 끌고 나갔어요.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후 2시, 지은은 병원에서 첫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어제 저택에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낯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익숙한 느낌도 들었고요. 좋은 신호입니다. 뇌가 기억을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의사가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고 떠오르는 걸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사진은 거실이었어요. 지은이 사진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소파. 하얀 소파. 거기 앉아서 준우한테 책 읽어줬어요. 기억나시는군요. 두 번째 사진은 정원이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장미. 빨간 장미를 심었어요. 남편이 좋아했어요. 세 번째 사진은 준우 방이었습니다. 곰인형. 준우 100일 때 제가 산 거예요. 준우가 제일 아끼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의사가 미소 지었죠. 아주 좋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계세요. 치료를 마치고 나온 지은은 준우가 기다리는 차로 갔습니다. 준우가 지은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이요. 준우가 그림을 펼쳤습니다.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할아버지, 엄마, 준우.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옛날에. 차는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대학가 골목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김밥을 팔던 그 자리. 이제 그곳은 철거 중이었어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죠. 저기 뭐 지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박태준이 대답했어요. 너를 위한 건물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라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이요? 응. 김밥이든 뭐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 다시 노점은 아니고 제대로 된 가게로. 지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는 시아버지. 3년을 기다려준 손자. 지은은 행운하였어요.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지은의 귀가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집사와 가정부들이 모두 모였죠. 케이크가 준비되었고 촛불이 켜졌습니다. 며느님 돌아오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지은이 촛불을 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죠. 준우가 지은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지은도 준우를 안았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그날 밤 지은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새로운 페이지를 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2025년 2월 6일. 오늘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3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 기억은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괜찮다. 천천히 찾아갈 것이다. 준우와 함께. 시아버지와 함께. 나는 행복하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단편적인 장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은이 처음으로 저택 밖으로 외출하는 날이었거든요. 박태준이 지은을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차는 한강변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섰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박태준이 미소 지었어요. 너랑 민준이가 처음 만난 곳이야. 결혼 전에 자주 왔던 데이트 장소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며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3년 만이시네요. 절 아세요? 물론이죠. 항상 창가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토마토 파스타를 제일 좋아하셨고요. 지은은 레스토랑 안을 둘러봤습니다.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창가 쪽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자연스러웠죠. 그 자리에 앉는 순간 플래시백이 스쳤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웃던 기억. 와인잔을 부딪히던 순간. 프로포즈를 받던 날.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하던 자신. 모든 게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 지은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박태준이 놀라 지은의 손을 잡았죠. 괜찮니? 무리했나? 아니에요. 기억이 나요. 여기서 민준 씨가 프로포즈했어요. 장미꽃 백송이를 들고 무릎 꿇었어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이었어요. 박태준도 눈시울을 붉혔죠. 그래. 그날 민준이가 너무 떨려서 반지 떨어뜨렸잖아. 너희 둘 다 웃으면서 주었지. 음식이 나왔습니다. 토마토 파스타였어요. 지은이 한 입 먹는 순간 또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맛. 남편이 맛있어? 라고 물어보던 목소리. 지은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라고 대답하던 장면. 식사를 마치고 나온 지은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박태준이 옆에서 함께 걸었어요. 봄바람이 불었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시아버님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봐. 민준 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박태준이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착한 아이였어. 너무 착해서 때론 걱정될 정도였지. 너한테는 정말 잘했어. 너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겼지. 그랬군요. 내가 사라졌을 때 미쳐버릴 뻔했어. 온 나라를 뒤졌지. 사설 탐정 수십 명을 고용했고. 근데 못 찾았어. 죄송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교통사고를 누가 예상하겠어. 박태준이 멈춰 섰습니다.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준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아빠, 지은이 꼭 찾아줘. 준우한테 엄마가 필요해라고 했지. 나는 그 약속을 지켰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 그걸 지킨 시아버지. 지은은 박태준을 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남편의 방을 찾았습니다. 박태준이 안내했어요. 3층에 있는 방이었죠. 문을 여는 순간 지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 남편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죠. 안경, 시계, 만년필. 옷장에는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이 옷장 문을 열었어요. 남편의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기억이 폭발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며 키스하던 아침. 함께 준우를 재우던 밤. 손을 잡고 영화 보던 주말. 모든 게 선명하게 돌아왔어요. 민준아. 지은이 옷을 꺼내 안고 울었습니다. 그리워서 미칠 것 같았어요. 왜 이제야 기억났을까? 왜 이제야 남편을 떠올렸을까?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준우와 함께 묘지에 갔습니다. 남편의 묘였어요. 하얀 대리석 묘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박민준. 지은이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지은이. 준우가 옆에서 함께 무릎 꿇었어요. 지은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요. 진작 못 와서. 기억을 잃어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괜찮아. 이제 왔잖아. 지은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준우 잘 키울게요. 당신이 사랑하던 아들. 내가 책임질게요. 행복하게 만들어줄게요. 준우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계실까요? 응.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기뻐하실 거야. 지은은 1시간을 묘지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에게 3년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김밥을 팔며 살았던 이야기. 준우를 다시 만난 이야기. 기억을 잃었다 찾은 이야기. 모든 걸 말했죠. 묘지를 떠나며 지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묘비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잘 살겠다고. 준우와 행복하게 살겠다고. 남편의 목까지 살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썼어요. 오늘 당신 묘지에 갔어요. 3년 만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날 사랑해줘서. 준우를 낳게 해줘서. 난 이제 엄마로 살게요. 당신이 원했던 것처럼. 사랑해요, 민준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은의 기억은 대부분 돌아왔어요. 치료는 성공적이었죠.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보통 6개월 걸리는 회복을 한 달 만에 이뤄냈거든요. 오늘은 김철수와 이순자의 재판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박태준과 변호사가 함께였죠. 법정 안에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의 복귀 사건이 화제였거든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김철수의 죄목을 나열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는 3년간 무허가 노점상 23명에게 뒷돈을 요구했습니다. 총액 3억 7천만 원입니다. 또한 피해자 박지은 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재산을 파손했습니다. 김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호인도 할 말이 없는 듯 했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CCTV 영상, 녹취록, 입금 내역. 모든 게 다 있었습니다. 증인 박지은 씨,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판사가 말했습니다. 지은이 증인석에 섰어요. 선서를 하고 김철수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 노점 허가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김밥통을 발로 차서 김밥 20줄을 바닥에 쏟았어요. 제가 애원하는데도 김밥을 밟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100만 원을 내라고 협박했어요. 못 내면 영구 퇴출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절망적이었어요. 한 달 벌어도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일주일 안에 낼 수가 없었거든요. 죽고 싶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이순자는 울고 있었죠. 재판은 이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했어요. 김철수에게 피해를 본 다른 노점상들도 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